그래서 오늘 초상하고 관상이 어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지, 사실 박물관과 영화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박물관과 영화가 만나서 박물관 영화라고 하는 제3의 언어가 탄생하는 그런 지점이 사실 박물관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또 초상화 분야 최고 전문 우리 학예사인 정윤회 학예사를 모시고 영화적 상상력하고 초상의 그 리얼리티 그 사이에서 종횡무진하면서 한번 우리 GV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회 학예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윤회 학예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하는 날이죠. 제1회 박물관 영화제에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물관 영화제라는 게 박물관과 영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이런 실험적인 시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처음 상영하는 영화가 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저에게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을 주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요정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죠. 근데 오늘은 여기가 박물관인 만큼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화에서 이미 보신 장면이죠.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관상과 얼굴, 그리고 초상과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보셨을 장면을 떠올려 봐 주세요. 그 우리가 흔히 무슨 한국 영화의 3대 등장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수양이 계단에서 올라와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주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에서 좀 다른 의미에서 놀랐습니다. 이정재 씨가 수양이잖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수양대군이면은 저 사람이 반역을 저지를 거라는 걸 확인하는데 관상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 너무 관상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리의 상이죠. 저 얼굴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지나가다 쳐다봐도 역모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이 여러 차례 가미된 이야기이긴 하겠죠.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 나중에 세조가 되죠. 이 수양대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그림이 수양대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골룡포를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대군 시절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일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개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이미 수양이 3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난 이후면 수양은 30대 후반 또는 40대 정도가 됐을 거란 얘기인데 그 나이를 감안하면 비교적 동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정재 씨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떤가요? 훨씬 얼굴에 살집이 많고 수염은 적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부드러운 인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얼굴을 보고 저기에서 왕이 될 상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초상들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양대군의 초상은 사실 한동안 이 행방을 좀 알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나온 이후에 2016년에 갑자기 시장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 얘기를 하면 가격 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경매에서 당시에 한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박물관이 소장하게 됐고 지금은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보시면 지금 색이 없죠. 색이 없는 건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리기 전에 만들어진 밑그림, 그러니까 초본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이 이미지는 20세기 초반에 김은호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가 임금의 초상을 다시 그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오른쪽에 있는 이 초본, 그러니까 밑그림도 왼쪽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임금의 초상을 다시 그릴 때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의 초상, 우리가 어진이라고 부르죠. 이 어진은 시간이 지나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그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원본 초상을 가지고 저렇게 초본을 다시 만든 후에 저 그림을 가지고 완성본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세조 말고 다른 왕의 상도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의 얼굴은 한 6분 정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 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방금 보셨던 세조의 초상이고요. 왼쪽 아래는 우리가 강화도령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고 있는 누군가요? 철종이죠. 네, 철종의 초상입니다. 가운데는 고종, 오른쪽은 순종입니다. 21대 왕인 영조 초상이 빠져 있네요. 이렇게 같이 모아서 초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왕이 될 상이 좀 보이시나요? 모두 다 같은 전주이시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들인데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6분의 초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실제로 어진은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1921년의 기록만 봐도 이 어진을 다 모아봤더니 46점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46점의 어진이 다 어떻게 됐느냐? 6.25가 지나고 이 초상들을 당시 중요한 문화적인 유물들을 가지고 모아서 부산에 임시로 수장고를 마련해 놨는데 그 용두동에 그때 굉장히 큰 불이 납니다. 그때 46점의 초상 중에 대부분이 타버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불 맞은 자국들도 당시에 부산에서 불을 맞아서 생긴 손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예사들이 이것들을 복원해서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왕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다 세어도 3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 있었던 초상이 거의 50점에 가까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왕의 초상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왕의 초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초상도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수만 세어도 한 1000점에서 2000점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범위를 넓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상화를 세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같은 초본을 한 점을 넣어서 세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화첩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대략 1000점에서 2000점 사이 초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경기도 박물관이 전국에서 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초상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한 300점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150여 점 가량이 조선시대 초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2층 전시실에 올라가시면 이런 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안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초상을 쭉 둘러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선 영화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의 관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기 경기도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태조 이성계 어진의 영인본도 2층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이 모든 행사들이 끝나고 나서 꼭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9시까지 연장해서 전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실 때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조선시대 초상화가 유명하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연구자들은 조선시대를 아예 초상화의 왕국이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잘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초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한 그림이라고 해서 초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상을 담은 그림인데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초상이라고 부르죠. 옛날 사람들은 초상 말고 다른 명칭으로 그런 걸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 한자를 몇 개 써놨는데 진, 영, 상 이런 글자들로 초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신 글자죠. 저희가 아주 즐겨 마시는 음료의 뚜껑에 가끔 써있기도 했던 그런 글자인데요. 참진자,
참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고요. 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자 영자라고 잘 알고 있죠. 뭐 저런 글자들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당시 사람들이 초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참된 일부, 그림자처럼 사람의 어떤 부분을 잡아내고 있는 게 이 조선시대의 초상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상자는 우리 관상할 때의 상자하고는 다른 글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의미는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의 모습,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화원들이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사람의 일부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털옥 하나, 그러니까 털 하나라도 다르다면 곧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 말은 조선시대 초상 화가들에게 일종의 정언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털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람을 그려내야 그것이 올바른 초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그림과 사진을 좀 보시죠. 조선시대 인물 중에 사진과 그림이 동시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흥선대원군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하응의 초상과 사진인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초상이 사진이 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 초상이 오히려 사진보다 더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란 말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도식은 굉장히 너무 단순화된 거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긴 편하니까 잠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털 하나만 달라도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초상화는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입니다. 세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성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성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양식화의 반대말이 사실성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상성의 반대말이 사실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초상화를 말할 때 사용하는 사실성은 형태를 왜곡하지 않는다,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사실성입니다. 제가 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고 장만이라는 조선시대 장군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러시아의 장군인 미하일 쿠드초프라는 사람의 초상인데요. 저 미하일 쿠드초프는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으로부터 러시아를 구한 구국의 영웅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쟁 동안 한쪽 눈을 잃었다는 거예요. 물론 장만은 전쟁 중에 병을 앓아서 눈을 잃었고 미하일 쿠트쇼프는 약간 상처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잃은 외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오른쪽의 러시아 초상은 어떤가요? 인물의 왼쪽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오른쪽 눈이 다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살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 오른쪽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눈동자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오른쪽 눈을 다친 눈이 뭔가 부적합하다,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최대한 가리는 방식으로 초상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왼쪽 그림은 어떤가요? 아주 보란 듯이 다친 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대로 가려놓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눈을 다친 사람이라는 것,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가 보여주는 일종의 사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얼굴 보시면은 좀 무섭죠?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명항이라는 옛 문인의 초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얼굴에 저렇게 자국이 있죠. 요즘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분들이라면 뭐 마마 이런 표현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천연두를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 남아 있는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 한 15% 정도가 다 마마 자국이 남아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마 자국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공신의 초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왼쪽 초상과 오른쪽 초상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같은 해에 그려졌습니다. 1728년에 모두 그려진 그림인데 한 해에 그려진 그림임에도 어떻게 다른가요? 낯빛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간경변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에 간경변이 악화된 결과를 초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들이 그려진 28년 같은 해에 오명왕은 사망을 합니다. 그 점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조선시대 초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숨기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그려내는 종류의 사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밀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의 세밀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다른 연구자분께서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16세기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오른쪽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그림이죠.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이 세밀함으로 알려진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분이 수염 부분을 그린 곳을 1cm 1cm 가격으로 잘라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1cm 1cm 가로 세로 1cm 안에 있는 수염의 숫자를 세어봤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공제 윤두서 초상의 수염 숫자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가 더 세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세밀함의 표현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조선시대 초상화라는 게 다른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아주 세심한 노력을 들여서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상화의 세밀함이라는 게 단순히 얼굴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2층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경기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조영복 초상입니다. 제가 이 허리띠, 우리가 흔히 관대 혹은 품대라고 부르는 부분을 좀 확대해 봤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런 세밀한 장식이라든지 의자를 덮고 있는 호랑이 가죽의 털을 그린 장면, 저런 것들을 보시면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공을 들여서 이 초상이라는 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성과 세밀함을 통해서 조선시대 초상화가 과연 무엇을 얻었나 하는 걸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실성과 세밀함을 통해서 조선시대 초상화가 상을 잡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두 그림을 띄워놓고 앉아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앞에 이렇게 생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왼쪽 사람의 인상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반대는 어떤가요? 나는 오른쪽 사람 인상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오른쪽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매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 모인 청중에 따라서 답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보다도 중요한 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두 사람 중에 성격이 어느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초상 그리고 얼굴을 보고 저기서 성격을 읽어냅니다. 우리한테는 관상을 읽어낼 능력은 없죠. 하지만 이 그림 안에서 초상을 보고 인상을 느낄 정도의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시면서 관상을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의 초상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조영복 초상의 다른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이고 오른쪽 초상은 이인엽 초상입니다. 같은 18세기에 그려진 작품이고 모두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상이 그렇게 세밀하고 사실적이면 사진하고는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걸 설명하는 아주 좋은 초상이 바로 이 이광정이라는 사람의 초상입니다. 둘 다 같은 분을 그린 초상이에요.
이광정이라는 조선시대 공신의 초상인데요. 왼쪽은 1604년에 김수훈이라는 조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609년에 명나라의 원숭광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재밌는 점은 둘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박물관에서 일하던 당시에 이 두 그림을 이제 가문으로부터 기증을 받게 됐었는데, 기증을 받아서 이 그림의 뒤를 보고 아주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그림의 뒤에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광정이 직접 적은 글이 각각 하나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왕께서 나에게 화가를 보내서 내 초상을 그려주라 명하셔서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 화가들이 와가지고 30여 점의 초본을 그렸는데도 나와 닮은 게 없더라. 그 중에 그나마 저 김수훈이라는 화가가 그린 게 이제 한문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나마 덜 틀려서 내가 그거에 기반을 두고 완성본을 만들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내가 중국에 가서 이 원숭광이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 과연 조선의 김수훈이 그린 그림이 잘못 그렸다는 걸 알겠더라. 그런데 공신이 돼서 그린 초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이걸 대대로 집안에서 물려 내려오자니 지금 이 모습이, 내 후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서 내가 글을 남겨놓는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의 모습, 나 이광정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광정이 생각하는 이광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가요? 정면상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당당하고 풍채도 크고 수염도 좀 멋들어지게 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 점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이라는 게 똑같이 사실적이고 세밀하긴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사람의 형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가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관상을 읽으시되 이 그림 안에 숨어 있는 이 주인공이 표현하고 싶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 점의 그림을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송시열이라는 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죠. 학자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초상화가 그렇게 많이 그려졌다고 하는 조선에서도 가장 많은 초상화를 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단 3점의 초상화만, 기록상에 따르면 최소한 3점의 초상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점이 넘는 송시열의 초상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다시 그리고 하면서 소장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서 기증실에 가시면 이 초상화를 집중해서 부각한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패널로 다 놓았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상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더 보면, 이 초상화는 홍직필이라는 조선 후기 학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표현하건대 이 송시열 초상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홍직필은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언제나 초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겨우겨우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얻어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매월 첫날과 보름에 이 초상을 집에다 걸어놓고 2번 절하면서 초상을 모셨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당시 사람들한테도 이 초상 그리고 얼굴이라는 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22년에 초상화를 주제로 전시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의 부대 행사로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보게 하는 그런 행사를 열어봤어요. 이제 그때 그려진 이제 그림들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 제가 더 재밌었던 건 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전시장에 틀어놓기도 했었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고양이를 안고 있는 어린이 보이시죠?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나는 고양이가 너무 좋아서 고양이를 안고 있으면 포근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고양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렸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해봤더니 어떤 때는 우울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반반 나눠서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아까 앞에서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초상 뒤에 쓴 글을 쉽게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희가 흔히 정체성의 시각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내 스스로를 어떻게 그림으로써 나타내고자 했는가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화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낯설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술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사적 자료로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오늘 본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옛날 초상화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려냈고 했는지를 떠올리면서 전시를 보는 것도 초상화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시각화라는 말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좀 더 부연해 드리자면, 우리가 카톡 프로필을 바꿀 때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내 모습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상화라는 걸 평생에 걸쳐서 2번, 단 3번밖에 바꾸지 못하는 카톡 프로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 초상화를 남기기 위해서 고민했을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상과 얼굴, 초상과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박물관 영화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회 학예사가 초상과 관상 사이를 종행하면서 영화만 볼 때하고 우리 전시장에 가서 초상화만 볼 때하고 전혀 다른 이런 그 박물관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로 풀어줬습니다. 박물관은 너무 정적이죠. 유물은 말이 없습니다. 영화는 정지한 게 아니라 무조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물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중동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 안에 동 안에 정. 사실 유물이 가만히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물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또 무한대로 움직이는 이 영화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과 동의 그 사이를 우리 스스로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상 그 영화 안에 그 내경이 상은 변한다 했거든요. 상은 변한다. 그래서 그 말은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상이나 초상이나 결국 상 하나로 우리가 공통분모가 찾아지는데, 결국 그러면 누가 변하게 할 거냐?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변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관상도 보고 초상을 본다면은 전혀 다른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유물을 평면적으로 보는 거, 또 영화를 재미로만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에서 GV는 그 배우, 감독 또 나와서 아주 막 박수치고 놀고 웃고 즐겁게 하는데, 우리 오늘 정윤회 학예사는 그 아주 진지하게, 그죠? 또 정말 관상에서 초상에서도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아주 쏙쏙들이 잘 입체적으로 오늘 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영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박물관의 또 독보적인 그 책가도를 가지고 영린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고요. 곧
곧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